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NCS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5년부터 아주 놀라운 변화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곧 미래이고 개인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라는 점에서 공사, 공단 시험을 위한 공기업 취업을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역시 이론과 함께 그리고 중요한 NCS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개된 자료들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특히 2015년 상반기에 치러진 시험들 즉 한국전력공사나 인천항만공사의 기출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NCS와 관련된 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이미 문제들과 함께 예시들의 형태들도 제공을 해놓아서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시고 또 그에 상응하는 예상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NCS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N 내셔널이죠. C 컴피턴시라고 되어 있는 직무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스탠다드 즉 표준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정말 국가 시험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강조합니다. 302개 공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특히 2017년에는 300개가 넘는 공기업, 302개가 되는 공기업에 모두 확대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직무 능력과 관련된 인적성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험들을 좀 더 강화하고 스펙 쌓기,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지양하고 특히 실질적인 직무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들을 공식화하고 체계화, 단계화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별 시험을 치르게 되니까요. 그 치열한 경쟁, 마치 신의 직장이라고 우리 평가받는 공기업들입니다.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또 저도 그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10가지의 단계 중에서 특히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강의들을 엄선해서 선별해서 특히 과거에 있었던 언어 부분들, 추론 부분들과 주로 관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수리 부분은 다른 선생님께서 아주 더 훌륭한 강의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이 NCS 문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전에 있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인적성 시험들 아니면은 이제 사기업 등에서 진행되는 특히 뭐 저도 이제 사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인적성 검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LG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체들의 시험들과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상반기에 치러진 시험들을 보더라도 언어와 관련된 뭐 대응 관계들도 있었고요. 또는 어휘, 순전 이제 아주 국어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는 비문학의 일치 문제, 또는 주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출제되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말 그대로 경험형의 사례형 제시의 직무 능력 문제들을 소재로 많이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러니까 그냥 이건 국어 시험도 아니죠. 영어 시험 아니죠. 한국사 시험 아니죠. 상식 시험 아니죠. 정말 직무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저도 역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고 전화를 받아야 되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이번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사가 지각했을 때 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며 신입사원으로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상황 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답을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그리고 공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저와는 첫 번째 단계인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잘 알지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말하면 아라고 받아들이고 어라고 말하면 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최근 어떤 직장들에서의 면접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설문조사로도 나왔죠.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2위, 그것이 바로 외국어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공사공단에서 물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초 외국어 구사 능력들도 하위 단위로서 제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사실 잘 안 쓰기도 하죠, 외국어를. 그래서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1위를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서울대도 나오고, 카이스트도 나오고, 연고대도 나오고, 아주 우수한 학벌과 능력을, 스펙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학 졸업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입사원에게 너 이거 오늘 야근할 거야, 못해? 야근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자, 야근의 결정을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사가 화를 내죠.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다시 똑바로 말 못해?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실수한 것 같고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어떤 역량만이 아니라 정말 그 즉흥적으로 또 센스 있게 항상 조금만 센스만 있더라도 또는 뭘 말하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요즘 애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 간단한 이론과 함께 그리고 제공되어 있는 문제 등을 통해서 총괄평가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자료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약 3,000장 정도, 즉 그러니까 A4 용지에 우리 PDF 파일들이 지금 제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NCS 관련 이론과 간단한 사례 제시형 그리고 총괄평가 문제들을 10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학습자용 또 교수자용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자료들을 제가 지금 다 보았더니 약 3,000장이 넘어갑니다. 단 전체적으로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격한 분들, 또 우리 2015년 상반기 합격한 분들이 이 자료를 대부분 절반 이상이 보고 들어갔다. 이런 설문조사들도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이론과 함께 총괄평가 등을 제공된 예시 문제들을 참고해서 보고요. 그리고 추가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대부분 이제 원론적이면서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는 하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건 다 객관식 문제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공개되어 있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는 서술형 문제로 전공 부분과 관련돼서 각 공사 공단 특성에 맞게 특히 아시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이게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거 인적성 준비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것 또한 제가 국어적인 측면에서 또 문제를 통해 제공해드리고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과 의견을 교환할 때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서 필요한 외국어 문서 이해, 의사소통 능력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서와 관련해서도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들이 이제 하위 개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되어 있는 2015년 이제 7월 이후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개념을 4가지로 주었고요. 하지만 기존에 공개된 것은 5가지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인 맨 마지막 기초 외국어 능력이라는 걸 포함해서 5가지 하위 단계로 이제 우리는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5가지 하위 단계 등을 하위 능력별 영역을 활용했을 때 첫 번째가 문서 이해 능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겠죠. 역시 상식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이해 능력이 되고요. 또는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문서, 예를 들어서 기한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때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공무원 시험에 나와 있는 사전조사서, 즉 자기기술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서들을 특히 우리가 이제 공사공단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과 관련하여서 정확한 문서 작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하여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역을 하위 단계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라는 거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세분화했을 때 경청 능력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현 능력, 의사표현력으로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세분화하겠지만 바로 아주 중요한 자세가 또 경청이라는 자세이죠. 잘 듣는다는 것.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의사표현력, 정확한 의사표현력입니다. 단순한 면접을 위한 언어적인 것, 말을 현란하게 잘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OW1H, 즉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고 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반면 이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직장 상사 중에서 최악의 상사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말하고 또는 한쪽에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이 전혀 영혼이 없는 대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아유, 그러시겠죠. 아유, 훌륭하시네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을 가장 저해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수습사원들, 이제 인턴이라고 많이 이야기한 데서 시작을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직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스펙의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화려한 스펙에 화려한 외국어에 엄청난 자격증을 땄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인턴으로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정말 복사라도, 저는 복사하기 고치라고 하면 제가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원에 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직장에 있을 때도 다 제가 복사기를 고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부터 또 상황 판단에 대한 또는 바로 이 의사 전달에 대한 0.5초만 빨라도 센스 있게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스도 스펙이다. 인성도 스펙이다. 인사도 스펙이다. 이런 저는 정말 후천적인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부딪혀야만 그것이 스펙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 실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저는 사실 잘 몰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메모해 놓고 상황을 미리 예상해 놓는 것.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먼저 해야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그것이 실제 가능하겠죠. 거듭 이야기지만 능력이 미래입니다. 그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NCS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말이 바로 능력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달했는데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아는 줄 알았는데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줄 알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신입사원에게는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이 된다니까요. 첫 번째는 그 정도는 네가 할 줄 알았지. 또는 그 정도는 네가 너무 나서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서야 될지 나서지 말아야 될지 경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했으면 나서야죠. 먼저 진취적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좀 부족했다라고 하고 하지만 그래 그럼 네가 다시 한번 또 해봐. 그럼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진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신입사원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 이런 것들 또한 바람직한 소통을 저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어떤 팁들, 요령 방법들이 있다면 사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어떤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복기해 보는 것. 그 다음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반응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육적으로 모아서 또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신입사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상사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피드백이 서로가 진행되어야 한다. 쟤는 저런 정도
하나도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잘 못해. 좀 느리긴 한데 꼼꼼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1년 만에 전직을 하는 비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작은 오해에서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무능함으로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는 안 맞아. 사람들하고도 안 맞고 업무도 안 맞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적절히 배려하면서 또한 모르는 걸 물어보면서 이런 역할 분담, 역지사지 역할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언어의 단순화입니다.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길지 않는 가운데 명쾌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듣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꼭 필요한 전략, 전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오지만 역시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가만히 듣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무언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서로 말을 하고 있는 이심전심의 소통처럼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감정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항상 다혈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단점은 뭐예요? 자기는 다 쏟아내고 그리고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상처 다 주었잖아요. 따라서 항상 우리가 3, 4, 1, 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우리 신체기관 다 2개씩이다.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네요. 자, 귀도 2개, 손도 2개. 하지만 입은 하나다. 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숨쉬고 그러나 조금만 말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을 거듭해서 우리가 말로 화를 당하지 않도록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쏟아 부은 물이기 때문에 쏘아버린 화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의사소통 능력에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무언의 언어라는 것에서도 꼭 의사전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위 개념이었는데요.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으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봅시다. 자,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 이야기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서를 읽고 이해하고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업에서는 보고서라든지 또는 기한서라고 한다든지 또는 사내 기획서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 다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청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제 실용 글쓰기라고 하는 보통 이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도 또 자주 나오는 것이 그런 실용문들에 대한 각각의 글의 다른 종류들에 대한 글쓰기의 목적과 대상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시려는 우리 수험생들도 우리 예비 취업 준비생들도 역시 참고하셔서 한번 실용 글쓰기 시험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 직장에서 요구되는 문서 이해 능력과 관련될 때는 그 문서를 이해하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래서 알맞은 정보를 구별하고 비교 통합할 수 있느냐, 또 문서에 나타난 타인의 의견을 이해, 요약,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다양한 문서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이제 이것도 문제로 지금 총괄평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요.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문서 이해를 하는 절차는 첫 번째,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1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적, 즉 그러니까 취지, 동기, 위하여. 이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이냐 또는 어떤 대상을 위한 문서이냐에 따라서 문서 작성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문서라는 것은 첫 번째 목적, 항상 what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문서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서가 작성된 배경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에서 그 다음에 역시 주제,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걸 이해하면서 결국 문서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파악합니다. 자, 세 번째, 문서에 쓰여진 정보를 밝히고 문서가 제시하는 현안 문제를 파악하는 것, 문서에 쓰여진 정보, 그 다음에 제시하는 현안 문제를 파악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고요. 자, 네 번째,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 및 그리고 내게 요구되는 행동에 관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내게 요구되는 내용 등을 이제 분석해보는 구체적인 작업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해, 서술어 파악, 그 다음에 분석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죠. 파악했으면 분석해야죠.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드디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 처음에 목적이 있었으니까 달성을 위해 취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취하고 결정하는 것이 5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6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문서를 통해서 스스로 메모, 요약, 정리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림 같은 걸 통해서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 요약, 정리하는 6가지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 이해의 절차와 관련해서 역시 그대로 외우다시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했어요. 앞에 하유 개념은 문서 이해 능력이었고요. 이제 문서를 목적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이죠.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느냐, 그런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이런 이제 기회를 줄 때 정말 잘 기한서 같은 걸 작성을 하면 상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를 직접 작성하는 것, 계속 요구에 맞게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문서 작성 능력이 됩니다. 자,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했죠? 대상과 목적과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로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3번째, 언제, 왜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문서를 작성하라고 했을까? Now and here라고 이야기하는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고려하고 발빠르게 상황 파악에 맞게, 이제 더 이상 레드 오션이 아니라 또는 퍼플 오션이라고까지 요즘에 이야기하는 융합적인 요소들, 그리고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것을 선점할 수 있는 어떤 상황마다의 시기가 다를 테니까요. 따라서 기획서라든지 제안서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기대 효과, 미래를 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어떤 결과적으로 보탬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기대 효과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요소들에 의해서는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내용, 이해하기 쉬운 구조 등등이 문서 작성에 고려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역시 이제 국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문학 독해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죠. 짧고 간결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장황해지면 문서의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주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죠.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간결하고 일반 구체화라는 큰 틀을 통해서 자세히 간결하게 가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써줄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자세히 써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기 쉽게, 한자는 가능하면 자제하는 거죠. 전문 용어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체 역시 짧게 같은 내용이죠. 기왕이면 긍정의 단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기획서, 제안서 등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표제를 부제목처럼 만들어 주어도 좋겠고요. 또 문서의 주요한 내용을 먼저 쓰는 것이 두괄식 구성, 역시 미괄식, 주제가 끝에 있는 것보다는 먼저 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따라서 문서 작성에 대한 여러 사례들, 원리 등을 좀 제시해 보았고요. 자, 요새 이제 최근에는 비주얼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서 표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트에 의한 표현들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또 이미지 같은, 그래서 최근에는 다 우리 잘 아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PT라는 걸 통해서도 역시 보조자료들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일종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직장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직무 능력이 있을 때, 이런 직업과 관련된 기초 능력은 당연한 거죠. 이건 인적성이라고 하는, 크게 변별력은 떨어지는 거지만 인적성과 함께 기초 직업 능력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통해서 또한 직무 수행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빨리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도 물론 필요하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올려놓은 자료들,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을 여러분이 직접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경청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좌우명이 바로 경청이죠.
삼성은 본디 이제 인재 혁신, 인재 경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회장,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많이 들으려고 한다. 이것이 과거 이제 그의 아버지 이병철부터 또 이건희 삼성 회장 또는 뭐 그의 아들까지도 최근에 이제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함께 잘 듣는 것, 듣는다는 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경청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한자로 표현하면 기울경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온몸을 기울여서 듣듯이, 즉 집중해서 듣는 것이 기울경자, 들을 청자를 이야기했던 경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이제 그 각 기업 총수들마다 일종의 이제 좌우명들이 있잖아요. 뭐 과거에 이제 현대 정주영이죠.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시련은 있더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건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책 제목으로도, 물론 뭐 대우의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일종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청인데요. 자,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공감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 컨택이라는 것이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경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경청왕. 누구예요? 수지죠, 수지. 국민, 뭐, 여동생,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건축학개론 등에서. 경청왕. 그러니까 과거 연예인들이 자주 나오던 청춘불패라는 TV 프로그램, 저는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수지의 눈, 수지의 자세 이런 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눈을 바라보고 자세를 비틀고 뭐 정말 거의 넘어지면서까지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그런 수지의 예쁜 모습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며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누가 무슨 이야기하든 딴짓하고 막 깔깔거리고 노는 게 아니라 경청할 줄 알아야 돼. 눈을 바라보고 늘 약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도 이까 끄덕거려주고, 우리가 면접 때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몸도 약간 앞으로 기울면서 그럼요.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면서 호응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적절한 추임새를 통해서 맞아요. 네, 와 이렇게 괜히 안 웃겨도 좀 웃어주면서 이런 게 이제 경청이잖아요. 그래야 말하고 싶어지고 또 들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도록 해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걸 직접 표현해 주는 것도 경청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혼자서 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래방 가면은 정말 마이크 들고 혼자 막 계속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시 안 되는 것처럼 직장 상사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류시화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수필집이죠. 그 책에도 보면 류시화라는 작가의 인도 여행기가 나오는데요. 류시화가 어느 날 어떤 허름한 여인숙에 이제 묵게 되었는데 그 시골 할머니가 여인숙의 할머니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 오늘 뭐 배우고 왔어? 오늘 뭘 보고 왔어?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대답해 주다 보니까 짜증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일하는 소년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오늘은 저 손님이 침묵하는 법을 배웠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침묵하는 법. 우리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듣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되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침묵하는 법도 중요하다. 경청도 그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아도 듣고 있다가 2번 이상, 3번 이상 내가 더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독점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자꾸 말 자르면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마치 예상한 듯이.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예상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 하라는 거죠. 그거 아니고. 그럼 이거라는, 그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오버하고 있어. 나서지 마. 앞서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정확하게 맞췄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너 내 생각 읽었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말 자르면 확실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말 자르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적절하게 듣고 반응을 하겠죠. 가로막지 않아야 되고요. 일단은 수용하라. 항상 토론의 첫 번째 단계라고 했잖아요. 설사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수용한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한 점도 사실이죠.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외람되지 않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만 겸손을 역시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장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용하자. 또 말하는 순서를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노래방 가서도 꼭 젊은 애들이 먼저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를 때가 있어요. 물론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랑 하지만 먼저 부장님 먼저 부르시고요. 그다음 과장님 부르시고요. 네가 띄워봐. 그럼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자발적으로 막 오밤에 30분씩 막 넥타이 메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쇼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순서 이게 다 사회에서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하겠다. 어디 가도 쟤는 참 잘 말하고 밝고 잘 웃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달하는 그런 앱에 거기에도 이제 사훈에 이런 거 있잖아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있던 광고 업계에 아주 유명한 말이긴 한데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아니면 회의할 때 8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꼭 요즘 젊은 세대들이 5분, 10분 늦는데요. 그러면 아주 칼 같은 그런 부장님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8시 1분은 8시가 아니다. 이 말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룰에 대한 것들은 그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보여주어야 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순서 또는 최소한의 이제 성실함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먼저 들어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시선을 맞춰야 할 것이며 또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실 이게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또 물론 아주 적극적일 수 있으나 약간의 추임새, 몸동작 이런 거 좋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있고 막 엉덩이 뒤로 빠져있고 막 이러면 몸이 빠져있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면서 막 반응을 적절하게 리액션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나온다니까요. 정말 재미없는 심리학 교수의 강의인데 일종의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돈 받고 알바를 해요. 실험은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오, 헐, 와 이렇게 반응만 하는 게 실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기로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데 학생들이 반응을 하니까 감탄사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 강의에 자부심이 생긴 거죠. 어라? 내 강의 재밌나 본데 잘 듣네 이 학생들이 올해는 많이 다른데 이랬겠죠. 그래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처음으로 학생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책만 읽던 심리학 교수가. 두 번째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감탄사를 인위적으로 했을 뿐인데 형식적으로 했을 뿐인데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정말 심리학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공을 바꿀 정도로. 감탄사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전공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적절한 리액션이 맞아요.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제일 적극적인 패널들이 바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치는 패널이란 말이에요. 유재석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아하하하 막 이렇게 웃어가면서 별로 안 웃긴데 이런 반응의 중요성, 경청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경청과 관련된 하위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올바른 자세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를 이제 구별해 놓았어요. 올바른 자세는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럴 때는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음. 이걸 두 가지를 잘 구별해 보세요.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것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이건 막 째려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적절하게 맞아요. 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는 뭐겠어요? 약간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딴 데 보는 사람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눈 자체가 정말 미안하지만 약간의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처럼 느껴지는 약간 사시처럼 엉뚱한 데 보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봐야죠. 말하는 화자를 보아야만 그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가 돈독할 텐데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래서 자세를 틀고 고개라도 돌려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야만 그게 최소한의 예의고 또한 서로 간의 일종의 지켜야 할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면접 때는 당연히 우리가 다리를 꼬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리도 세우고 손에 달걀을 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30도, 45도 정도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죠.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그쵸? 막 건방져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 다리를 꼬지 않을지 나 당신 이야기 듣고 있어. 나 온몸으로 듣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또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체를 기울여 다가가는 것은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몸이라도 이렇게 같이 기울여주면서 다리도 꼬지 않으면서 참 어렵네요. 우리 경청이라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감으로 시각적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거니까요. 또 청각도 필요하고 촉각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아이 컨택입니다. 우호적인 눈의 접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째려보지 말고 진짜 눈을 볼 때는 눈 깊이 바라보려고 해도 되잖아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배우겠다는 자세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표정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상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데려다가 다 여러 명, 한 10명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 너만 잘 듣더라. 너만 진지하게 듣더라. 그래서 너 될 줄 알았어. 너 싹이 보였어. 너 내가 정말 키워주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특별히 한 거 없었거든요. 그냥 잘 들으려고 한 거.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실천하려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은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러면 자고 나면 까먹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근데 절 경청하고 그 다음에 바꿔보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시도했을 때 상사들이 좋아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청도 그때뿐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가고 우호적인 눈의 접촉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비교적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자신만만함,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불안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얘기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많은 면접 강의 등을 통해서도 코칭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꼭 술 먹으면 그 다음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술 먹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되고 술 먹고 제가 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그냥 거기서 자요. 왜냐하면 늦을까봐. 집이 멀어서도 있지만 그러나 늦을까봐. 그리고 사실 거기서 엎드려 자는 한이 있어도 그 다음날 부득이하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너 집에 안 갔어? 너 어제 여기서 잤어?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일도 하고 더 좋은데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장국이라도 아침에 일찍 가서 먹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정말 나비효과니까 한두 번의 행동이 태도가 우리 또 상사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각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아주 편안한 자세. 누군가에게도 쟤는 술 먹어도 지각 안 하는 친구. 쟤는 술 먹어도 실수 안 하는 친구.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사람. 칸트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항상 잠자리에 드는 시간, 산책하는 오후 4시, 그리고 취침 시간 저녁 10시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칸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년에도 신뢰받고 마을 사람들이 오후 4시에 외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4시로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칸트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를 검색어로 찾아도 좋은데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장인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의사 표현 능력입니다. 자, 이제 하위 단계로서는 거의 마지막 쪽으로 오고 있어요. 뒤에 기초 외국어 능력도 있습니다만. 자, 이 안에 다 답이 있으니까요.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 전달이죠. 그래서 표현하면서 또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청도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의 기본이 되겠죠. 자, 이제 원활한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올바른 화법을 위해 독서를 많이 하라.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많은 다변과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달변. 근데 우리가 달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되게 자신의 옛 경험 등을 두루두루 상황에 맞게 재밌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도 말이야. 나도 이랬는데. 물론 그러나 과거에 어떤 대통령처럼 내가 해봐서 알아. 나도 옛날에 이런 거 해봤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건 좀 약간 우월감의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되게 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고 특히 항상 경험에는 좌절의 경험들. 그러나 그 좌절을 이겨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하는 분들도 되게 말을 잘한다. 두 번째는 독서의 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은 책을 읽어서 박학다식하다라고 평가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독서 경험을 통해 말하는 것도 표현적인 능력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많이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겠죠.
자, 칭찬을 아끼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게 상사의 격려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사실은 신입사원은 모든 게 두렵거든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과연 내가 여기 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이런 걸 고민할 때 정말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마라. 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라. 그래서 항상 성실한데 긍정의 가치관을 갖는 게 좋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못할 거야. 이건 틀렸어. 이건 뭔가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좋다라고 말하면 좋죠. 자, 겸손이라고 하는 거 항상 두 가지 모순되지만 당당하고 겸손한 것. 겸손하고도 당당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배우고 있는 긍정의 가치관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가도 이야기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한 번의 수고로움보다 두 번의 수고로움이 낫다. 왜? 한 번의 수고로움으로 그걸 중단하게 되면 한 번 하나하나 결국 소용이 없어지는데 기왕 두 번 하면 그것에 대한 보답은 두 배로 온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나오죠. 만족 지연 효과. 즉 그러니까 찬란한 유혹을 견디면 찬란한 보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맛있는 마시멜로 하나보다 지금은 참고 있다가 나중에 더 많은 마시멜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족 지연 효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입사원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기왕 했으면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참았더니 더 좋았더라. 참고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던 단군 신화의 호랑이가 아니라 참고 웅녀로 변한 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경청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는 것,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자, 또 먼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있잖아. 나도 이랬어. 솔직히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나도 사실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 너도 그렇지. 그럼 벌써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야기를 한다. 또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 완곡이라고 하는 것이 빙 돌려서 흔히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에 반대잖아요. 야, 너 이건 좀 네가 좀 느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야, 너 진짜 되게 꼼꼼하다. 근데 꼼꼼하게 하다 보면 조금 이게 더디지 않을까? 이런 거. 야, 그거 조금 이렇게 해서 줄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아, 나에게 저거 완곡한 조언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한국인들은 이심전심에 미덕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헛기침으로 100마디 말을 한다라는 이규태의 책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너무 상처 주고 독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완곡하게 조언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자, 1000마디의 말을 준비하라. 이런 것도 좋네요. 무엇을 말할 것인지 1000마디. 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든지 예전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니까요. 때로는 이성적으로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다. 따뜻한 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성과 감성에. 그 다음에 대화의 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막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반론의 기회를 주고 임의로. 근데 말이야 또 딴 이야기로 막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 혼자서 막 독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죠. 이야기 막 썰을 풀고 말을 하다가 이제 넘어갈 때 됐는데 자기가 딴 이야기로 넘어가. 야 근데 이거 또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말이야. 혼자만 이야기라 혼자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독점하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치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의해야죠. 자, 문장을 완전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역시 이야기하다 말고. 그래서 뭐 이거 있잖아요. 웃긴 이야기야? 어디서 웃어야 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끝맺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하고 이제 완료를 해줘야 되는데 흐지부지하게 또 넘어가거나 끝이 없는 말들, 밑도 끝도 없는 말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 표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위 단계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이론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론과 함께 문제, 특히 총괄평가에 대한 역시 설명과 예상 문제들도 제가 뒤에서 더 해설을 해드릴 텐데, 우선 기초 외국어 능력은 기존에는 들어와 있었고요. 최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는 여기에 빠졌습니다만은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의 이제 말 속에는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약 6천여 개 언어,
그중에 문자가 있는 100여 개 언어, 그중에 한국어, 우리 국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 13위의 언어 사용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 일본어, 중국어는 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 동생도 남동생입니다만은 제 동생 이제 SK에 있는데요. 그 SK에 근무를 하게 된 처음에 이제 인턴부터 들어갔어요. 대학 3학년, 4학년 때부터 광고제에 막 해서 저희 동생 이제 광고홍보학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막 계속 출품해요. 계속 떨어져요. 조를 짜서 계속 여러 회사에 출품을 하는데 다 떨어지는데, 우연히 한 회사에서 동상인가를 받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그런데 동상을 받으니까 사실 큰 상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붙고, 그리고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돈 20만 원, 30만 원 받고 돈도 제대로 못 받았던,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료로 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열정페이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유일하게 한 사람 취직이 됐는데, 제 동생이 취직이 되면서 이제 더 회사들을 옮겨가서 뭐 또는 외국계 회사에도 들어갔다가 또는 또 지금 이제 SK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도전이 아름답다. 저도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야, 실패도 계속 해봐. 일단 계속 넣어봐. 그러다가 뭔가 딱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저도 조언을 했었는데, 그런 좋은 결과들이 바로 도전에서 실패 등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저희 동생이 취업을 하면서도 계속 영어 학원 다니고 계속 종로에 나가서 막 직접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그 열정이 멋있다. 동생이지만 훌륭하다. 저도 이렇게 늘 칭찬을 했는데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뭐 영어, 제2외국어를 통해서, 영어나 또는 제2외국어를 통해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죠. 왜 해야 하며, 목적이 무엇인지, 매일 30분씩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원서나 잡지 또는 우리 영어 방송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영어를 통한 영화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라이브를 정하고 하자, 이런 다양한 외국어 능력과 관련된 공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역시 뭐 같은 이야기들이라서요. 뭐 피해야 할 행동 이런 것도 문제는 있더군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사실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불친절한 게 아니죠. 외국어가 약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I don't know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눈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약간 무표정하게 말하는 거거나 정말 무관심하게 또는 판이나 다리를 꼬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또는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뭐 뒤에 보니까 마음대로 부르는 것, 이런 것이 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국 나가도 또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화의 차이는 좀 있죠. 그들은 일단 호의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반면 다민족 국가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단일민족이라는 우월감과 그런 자부심 속에서 오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또는 외국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항상 이야기합니다. 케네디도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내가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공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입니다. 보통 1년에 17,000명 정도를 신입사원으로 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도 국가가 잘 되면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302개가 되는 공기업들, 여러분들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강의 등을 통해서, 뭐 제 강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예전도 보면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뭐 한 10여 종, 요즘엔 지금 이 NCS와 관련된 서적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적중 모의고사 문제, 뭐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다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과거에 마치 적성검사 유형의 문제라기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들이 문제로, 지문으로 많이 선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것은 어떤 인성과 관련된 소양의 문제, 말 그대로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해드리는 말 중에 단 하나라도 또 여러분이 겸손한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면 얻어가는 것도 충분히 있으리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의사소통 능력 총괄평가 약 20문제 이상이 되는 문제 등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들, 그리고 뒤에 직장 윤리와 관련된 10번째 단계까지를 포함을 해서 총괄평가 문제들도 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